땅 한 조각을 내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학술 논문을 따라서 그 실마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린아이 같고 순수한 질문이죠. 아니, 아무도 만들지도 않은 이 지구의 한 조각을 어떻게 개인이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바로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무려 1797년의 위대한 철학자죠. 임마누엘 칸트가 정면으로 딱 부딪힙니다. 좋아. 주인이 없는 물건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차지하려면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 이 보편적인 논리 규칙을 한번 세워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칸트가 내놓은 세 가지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예지적 점유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꼭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이건 내 거야 하고 개념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걸 실제로 사용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 이거 가질 겁니다 하는 의사를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거죠. 듣고 보니 꽤 추상적이죠? 칸트는 이 논리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 인용문을 보세요. 어떤 땅이든 원래 주인이 없었다면 가질 수 있다. 이건 인간의 실천 이성이 요구하는 바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보편적인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토지의 사적 소유는 완벽하게 정당화된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확 복잡해집니다. 네. 칸트의 그 완벽해 보였던 논리에 스르륵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아주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칸트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의자 같은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잠재적으로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내가 의자 하나 만들었다고 다른 사람이 못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땅은요? 땅은 완전 다르죠. 지구는 딱 하나, 면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조각을 차지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의 몫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철학자 존 로크의 아주 유명한 원칙이 핵심을 콱 찌릅니다. 바로 로크의 단서라는 건데요. 로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하고 또 그만큼 좋은 것을 남겨둘 때만 공유지의 일부를 가질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을 칸트의 논리가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 자, 이게 결정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유한한 땅을 누군가 가져가는 그 순간 다른 모든 사람의 자유는 어쩔 수 없이 제한되잖아요. 근데 이건 한 사람의 자유는 다른 모든 사람의 자유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칸트 자기 자신의 핵심 원칙, 바로 그 보편 원칙하고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 거죠. 완전한 모순이에요. 바로 이 막다른 길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골치 아픈 철학 문제를 푸는 열쇠가 정말 뜻밖에도 철학이 아니라 경제학에서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 열쇠는 바로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가 말한 경제적 지대라는 개념입니다. 이 지대라는 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더 좋은 땅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기는 추가 이익, 일종의 불로소득인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는 땅 중에 제일 안 좋은 땅이랑 비교했을 때 내 좋은 땅이 추가로 얼마나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바로 그 차이를 정확하게 잰 값입니다. 자, 이 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지금 쓰는 땅 중에 제일 안 좋은 땅, 이걸 한계 토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땅이 3등급짜리고 1년에 80만큼 생산한다고 쳐보죠. 그럼 이 땅의 지대는 기준점이니까 0이 됩니다. 그런데 저기 1등급 땅은 100을 생산하잖아요. 그럼 기준점인 80과의 차이, 즉 20이 바로 이 땅의 지대가 되는 겁니다. 2등급 땅은 90을 생산하니까 지대가 10이 되고요. 간단하죠? 바로 이겁니다. 감이 오시죠? 리카도의 이 지대 이론이 뭘 말해주냐면요. 사적인 토지 소유 때문에 생기는 그 불평등을 숫자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땅 가졌으니까 이만큼 더 이득을 보고 있구나 하는 걸 정확히 잴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칸트의 그 풀리지 않던 퍼즐을 푸는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칸트가 풀지 못했던 그 문제, 즉 토지 소유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해결책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제시하는 새로운 보편 규칙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단 모든 사람에게 토지를 가질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되는 그 불로소득, 즉 경제적 지대는 사회가 다시 걷어들인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렇게 걷어들인 지대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공평하게 사용한다. 이겁니다. 이 규칙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절묘한 게 뭐냐면요. 칸트가 지키고 싶어 했던 사적 소유는 그대로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 즉 불로소득은 사회가 환수해서 중화시켜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로 인한 특권은 사라지고 칸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모두의 평등한 자유는 완벽하게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멋진 해결책이죠? 그럼 이렇게 사회가 거둬들인 지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는 보편적 배당금, 즉 지분소득의 재원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이나 의료 같은 공공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헨리 조지 같은 사상가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 지대 수입으로 다른 세금을 아예 대체해버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200년도 더 된 옛날 철학 논쟁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과 부의 문제,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핵심을 정통으로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토지에서 나오는 가치가 본질적으로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부의 불평등, 주택 문제,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